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웅미건설의 개발영업본부 맡고 있는 이정원 전무입니다.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이제 그 개발 착수했던 토지에 대해서 주변 상황들, 그다음에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사점이나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차례 준비를 했고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이제 토지 매입을 할 시기의 스테이지하고 스테이지 1, 2, 3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단계를 나눠서 땅을 사던 시기, 그다음에 이제 땅 산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 및 공사를 진행을 해서 준공하는 시점에 준공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입주 시점의 상황,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루원시티는 청라지구의 인천 청라지구의 초입,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천 서인천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목에 관문에 위치한 개발지구인데 그 내부에서 가장 좀 외딴 부지에 속하는 주상복합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지구 내에서 관심을 안 가지던 땅이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일단 경인고속도로로 단절이 되고 상가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경쟁자는 없겠다. 이러한 우려 요소와 기회 요소를 우려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청라국제도시 청라지구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만 택지지구인 가정지구, 더 작은 규모의 이제 루원시티라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서울로부터 이제 진입하면은 그 루원시티가 관문, 그다음 가정지구 거쳐 국제도시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 오거리, 과거에 이제 가정 오거리를 전체를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 굉장히 밀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이나 주상복합용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어서 27만 평의 전체 면적 중에서 거의 다 가처분 용지로 이렇게 토지용 계획이 짜여졌고 세대수로 봐도 9,400세대, 인구 배정으로도 23,000명의 상당히 고밀도의 사업지였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건드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이제 토지용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그 가정역 루원시티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천 지하철 2호선 중심으로 중심 상업용지, 양쪽으로 주상복합용지가 펼쳐지고 위로 이제 공동주택용지나 공공청사, 바로 이 땅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하네요. 주상복합용지 요 땅인데 이게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 일직선으로 지하차도화해서 이제 기존의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는 구간이고 기존의 인천 시내로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경인고속도로 라인이 요 구부러지는 도로인데 이제 고속도로역 외딴부지라는 게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속도로로 단절감은 거의 이 땅을 섬 내지는 절벽에 가까운 그 입지로 만들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루원시티 내에서 주상복합용지 두 필지 하고 DS 네트워크스라는 시행사에서 두 필지를 한꺼번에 가져갔고 또 신영이라는 메인 디벨로퍼가 주상복합용지 3번 블록 두 개를 이제 사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7번이 요 두 개의 땅이 한꺼번에 공급이 나오는 2017년 5월 상황이었고요. 사이즈는 이게 훨씬 1480세대로 크고 요 대성이라는 회사가 가져간 4블럭이 좀 작지만 당연히 뭐 보시기에도 중심지에는 훨씬 가깝고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아래 중앙시장역이 있긴 하지만은 역에서의 거리가 이렇게 완전히 가까운 위치도 아니고 뭔가 또 이 가운데 메인 도로는 거의 50m 도로여서 상당히 그 도로에 의한 단절감도 심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주거와 비주거 주상 비율은 9대1로 토지비가 이제 책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틈새 공략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자라는 게 이제 당사의 전략이었고요. 실제로 다른 땅들이 120%에서 145%, 150%까지 물론 이제 이 밑에 땅들은 그 이후에 이 경쟁 입찰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땅이 이미 팔려 나간 뒤에 조금 더 이제 디벨로퍼들 간의 경쟁이 좀 심해져서 루원시티의 땅에 대한 뭐랄까 검증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더 좀 과열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 경쟁률은 낙찰률은 뭐 이 이후에 조금 과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걸 보더라도 평균 한 124% 정도의 남들이 가져갈 때 거의 내정가 수준의 땅을 가져와서 일단은 저렴한 땅값으로 출발하면 모든 개발 사업이 유리해지긴 합니다. 다만 싼 게 비지떡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현황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루원시티를 이렇게 3, 4분면으로 나누면은 2, 4분면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공동주택, 일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1, 4분면과 3, 4분면은 주변에 배후 주거지역이나 배후 상업지역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그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4, 4분면이 가장 이제 외딴 곳이고 도로로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호재는 뭐였냐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라는 소식입니다. 이 정보를 남들보다 죄송합니다. 호재가 크게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그 다음에 루원 복합청사, 그 공공청사가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인데 이 중에 가장 숨어있는 호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였던 거죠. 그래서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연결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언제 되느냐의 문제만 있었지만은 검토 시점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선정하고 신청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뭐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책에 따라서 될 거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내용. 행정타운도 마찬가지로 2017년 5월 그때 입찰 당시에 인천시청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실행계획이 발표됐는데 보통 지자체들이 이런 그 공공기관 발표를 할 때는 반신반의하는 게 맞아요.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재정사업이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되고 기관들의 이해관계들이 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그 계획이 발표가 돼 있었고 나머지 하나가 경인고속도 일반화인데 저희 회사만 이걸 알았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다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누가 더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입찰이라는 일정을 놓고 짧은 기간 안에 누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 절반은 넘는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었냐는데 저희가 그 조금 빨리 움직여서 조금 빨리 다양한 채널로 알아봐서 저희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일반화가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입찰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고속도로 일반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말 그대로 일반화 도로가 되면은 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는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몇 차선이든 간에 신호에 따라서 교통 체계가 이제 고속도로하고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그냥 말 그대로 고속도로만 대동맥처럼 흐르는 건데 일반 도로가 되고 왕복 6차선 도로가 되고 일부 도로가 녹지와 심지어 도로 그 기존 도로 가운데로 공원도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 땅의 접근성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평면 교차로 계획도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평면 교차로가 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자세한 설계 도면이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고속도로가 이제 일반 도로가 되고 선형공원이 계획되고 평면 교차로가 계획될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이 땅의 배치나 특히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의 배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진출입 동선 이런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출입구 동선을 이제 기존 안에서 개선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보잘것 없었던 그 외부 환경에서 공원들이 조성이 되면서 녹지 공간이 좀 더 추가로 많이 배치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되고 주말권이 좀 더 확보가 된다, 추가된다 이런 부분들을 무기 삼아서 충분히 특히 주거의 분양성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맞아 이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중앙시장이라는 가정동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있고 그런 이제 입지였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SSM 같은 것들은 유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비주거 시설 10% 전체 연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 대비를 대비를 충분히 해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나 대형 점포 설치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대안으로서 판매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들어가자. F&B에 특화된 전략적 업종 구성을 통해서 상가의 리스크를 좀 해지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배치에 있어서 아까 그 지도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초등학교 봉수초등학교라는 곳이 이제 큰 사거리를 건너서 위쪽에 조금 학생 배치할 학교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증축이 필요했습니다. 증축이 필요해서 이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해당 사업자 4개 시행사에서 같이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현물 공공기업 범위를 정해가지고 연면적과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그 증축, 강당 조성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해서 학교 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비주거 10% 대규모 점포나 판매 시설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은 아파트에 준해서 준주택으로 분양 상품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천 시내에서 그 준주택,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용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거와 비주거 9대1 비율의 지구단위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은 오피스텔 가지고 10% 비주거 비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90%인 주거에 해당되는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주거 복합 건축물 내 준주택, 특히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이거는 비주거 용도로 인정을 해줬었기 때문에 저희는 10%의 연면적 중에서도 최대한 오피스텔을 넣어가지고 분양에 대한 상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해소를 했고. 오피스텔 자체도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이 미적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학생 유발 계수가 나올 수 있는 소형이 아니라 이제 중형 이상의 그 당시에는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4해배까지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풀렸죠. 더 크게 풀렸지만 그때는 이제 전용 면적 84해배까지만. 그래서 주변의 다른 주상복합 용지들에서도 비주거 비율에서 오피스텔을 다 활용을 했지만 다 원룸이나 투룸형으로 갔을 때 저희는 이제 3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또 추가로 상품을 내놓고 그 부분이 대단한 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의 소형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분양이 잘 되고 청약도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상황하고는 조금 이제 지금 그러면 여전히 지금 도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낫고 3룸이 원룸보다 더 낫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당시에 그런 기획 포인트가 잘 먹혀 들어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아파트 1412세대랑 오피스텔 100실로에서 이제 상품 구성이 끝났고요. 상업시설은 전용 3200평에 계약면적 7300평으로 대폭 줄었죠. 계약면적 거의 15,000평까지 올라갔던
상업시설을 근생시설을 이제 7,000평 계약 면적에 전용 면적 3,200평 정도로, 그래서 테넌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좀 좋았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동탄 2기 신도시 내 그 SRT역 주변에, 동탄역 주변에 앨리스빌 상업시설이라는 그러니까 우미리 스트라우스 주상복합과 앨리스빌이라는 근인생활시설 그 쇼핑몰을 분양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앨리스빌 이름을 그대로 루어시티에도 따와가지고 아파트와 별동으로 구성된 앨리스빌을 2차 앨리스빌을 여기다 구성을 했었습니다. 주거는 이제 포베이 이제 이런 형태로 갔었고요. 오피스텔하고 부대시설, 수영장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단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지분에 다른 입지에 있는 주상복합들에 못지않은 시설들을 구성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주거 비율, 용도 비율에서 같은 10% 내에서도 용도비율을 최대한 찾으면서도 거기서 이제 상업시설 부담은 최소화했다, 이런 부분이고, 상업시설도 이제 좀 디테일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담은 건데, 당초에 이제 이런 아트리움을 구성하고 뚜껑을 덮어서 인도어 형태의 쇼핑몰을 스트리트몰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눈 오는 날씨, 비 오는 날씨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어가 좋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인도어 아트리움을 구성하는 것을 연구를 했었다가, 이게 굉장히 또 공조나 여러 가지 관리 비용 부담이 상업시설 수분양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낮추고 2개 층 정도를 되게 날리고 옆으로 펼쳐서 그냥 아웃도어형의 스트리트 상가를 계획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한 장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한 포인트는 인도어 아우트리움이 구성된 스트리트몰에서 그냥 아웃도어 스트리트몰로 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상업시설 기획에 있어서 앵커를 아래쪽 끝에 좀 배치해가지고서는 중앙시장역 지하철역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데 앵커를 넣으려고 했던 거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전체 기존의 상가들의 그대로 후면에, 아까 보셨지만 전면과 후면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상가가. 그래서 후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운데 센터에 앵커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후면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의 통로를 여러 군데 뚫어줘가지고 동선을 개선을 해줬다든지, 이런 내용들, 상업시설 기획의 포인트들을 좀 내용을 넣어놨고요. MD 전략은 이게 이제 이 사이트에만 좀 특별한 거여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조닝을 해서 이렇게 MD를 구성한다는 거는 어느 상업시설에서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짜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이 MD 구성과 이 조닝에서 여기에서 어떤 걸 보유 운영할지 어떤 걸 분양할지 이런 계획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 시점에 저희가 이제 분양가,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경쟁률이나 오피스텔 경쟁률 어쨌든 분양이 잘 되고 입주는 잘 됐습니다. 프리미엄도 좀 붙고, 물론 저희가 남들보다 남들이 안 보는 땅을 저렴한 땅값으로 사서 잘 구성을 해서 잘 기획해서 잘 분양을 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할 수 있을 뿐이지, 막상 입주했을 때 역시나 소비자들의 판단은, 입지에 대한 판단은 냉정해요. 그래서 중심 상업용지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프리미엄이 더 가고 상업시설도 그쪽이 더 활성화되긴 했습니다. 이제 다만 훨씬 열악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단지 입주를 이제 해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건 출발할 때 땅값이 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고, 이런 커뮤니티 특화나 조경 특화를 공사비에 대한 쪼들림 없이 원래의 우미린 스트라우스 상품 기획 수준에 맞춰서 잘 하고
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 현황은 현재 한 11개실 정도를 저희가 당사가 보유하면서 앵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앵커 테넌트로 뭐 스타벅스나 애슐리 퀸즈 같은 대형 앵커 테넌트들이 잘 입주를 해서 견인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임대 케어 서비스는 에비슨영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케어 서비스는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도 임대를 맞춰드리는 케어 서비스를 전문 컨설팅사를 붙여서 이제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분양자들의 상가 수분양자들의 잔금 회수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입찰률은 뭐 절반 정도 좀 넘는 수준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좀 더 나은 입지의 상업 시설들보다는 좀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뭐 사업 자체적으로는 전체 사업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동선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됐다. 키테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뭐 스타벅스 맨 앞자리 스타벅스하고 그다음에 가장 아까 중심으로 옮겼다는 센터에 애슐리 퀸즈가 입점해서 그래도 집계 효과를 많이 높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MD를 담당하는 복합사업팀이 꼭 좀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애슐리 퀸즈 입점시킨 걸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층별로 입점된 현황 같은 것들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역 인허가 동향, 그러니까 지자체 그 지역별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그 변화되는 것들을 사실 좀 찾아내기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의외로 발빠르게 움직이면 대단한 고급 정보나 대단한 그 로비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열심히 발품 팔면은 또 이게 개발 정보는 사전에 입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지를 찾아내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이제 그게 밝은 눈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한테 잘 맞아떨어졌던 사업이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이 기존의 주변 사업자들하고 학교시설 기부 체납, 공공시설 기부 체납에 대한 신속한 협의체 구성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더딘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저런 것들이 그 사업 일정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빨리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 잘 됐다 이런 것들이고 다만 이제 잘된 점에 있는 내용들 못지않게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상품 특화나 설계 변경을 땅을 잡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잘해보겠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분양 시기 자체는 조금 타이밍상 놓쳤어요. 놓쳤다기보다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같은 지구내 여러 물량들하고 좀 혼선이 빚어지는 좀 시끄럽게 좀 서로 수요를 뺏고 뺏기는 분양을 이루어져야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예. 너무 이건 이제 저하고 저희 회사 사내에 분양을 담당하는 파트하고는 좀 이제 상반된 입장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보수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 근데 회사에 돈 많이 못 벌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고 이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 시사점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너무 아까 교수님께서 좀 앞에 늘어진 발표들이 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좀 빨리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짧게 한 5분 정도.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아까 기부채나 협의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례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거를
여기가 사실 재개발 사업체가 아니라 약간 택지지구처럼 동시에 개발을 하는 컨셉이면 그 협의체가 좀 잘 운영이 되면 지금 사업시설 쪽에 이런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아크리움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좀 협의가 되면 굉장히 좀 재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뒤에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까지 구성하기에는 사실 각사의 그 이해관계가 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은데 그 공공시설 특히 이제 학교에 대한 기부 체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주택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을 때 핵심적인 그러니까 관할지자체, 인천시면 인천시에서 승인 내주는 거 외에 주변의 그 관할 기관들의 협의를 볼 때 가장 주택 사업에 중요한 게 이제 학교 배정이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이제 이를테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봉수초등학교 한 군데 놓고 4개, 5개 사업장에 학생 유발 개수를 따져봐서 여기 뭐 이리저리 해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명 500명 넘어 요즘에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200명 정도의 그 학생이 발생을 하겠다. 근데 지금 봉수초등학교의 그 캐파는 150명이다. 50명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이 50명은 어떻게 할 거냐? 교실을 증축해라. 증축하려면 자 어느 사업자가 이 연관이 있어야 해서 그 관련 있는 사업자들을 교육청이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청이 너네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끼리 협의체 구성해서 n분의 1 어떻게 할지 해서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청 아래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협의체니까 뭐 근데 이제 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허가권자, 인허가 해당 관청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업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논할 때는 협의체가 구성이 쉽게 되고요. 쉽게 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안 될 경우도 많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뭐 그러니까 학교 문제는 사업 승인을 안 내줘요. 사업 승인 안 내주면 그냥 사업은 그냥 뭐 시체말로 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부체납 시설에 대한 협의체는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들끼리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대부분 그럴 때 이제 그 n분의 1하는 비율은 세대수 또는 연면적 하여튼 사업 규모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 후단에 말씀하신 상업시설 같은 것들도 그렇게 협의를 하면 좋죠.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관계가 첨예해서. 또 질문. 그 아까 임대율이 56%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안 된 쪽은 어느 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두 켜로 이제 상가 구성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쪽하고 안쪽 뭐 그다음에 모퉁이 이런 데들이 인지도 주목성이 떨어질 만한 동선. 저희가 이제 동선을 뭐 아무리 잘 설계를 한다 해도 어떤 상가든 여러분들 다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평면상에 늘어놓는데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좋은 자리부터 차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안 차지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업자 같은 냄새지만은 잔금은 90% 낸 상태인데 임대율이 56%여서 죄송한 상태죠. 뭐 예. 뭔가 그러면 뭐 아까 컨설팅 들어가고 있는데 리스닝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뭐 지원을 좀 일부 하고 그럼에도 못 채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럼 마지막 질문. 아까 그러면 그 메인 거리에 있는 그런 타사들의 분양가 대비 여기는 이쪽의 분양은 한 대비 몇 %로 분양을 진행하는지 상담이었다가 이제 뭐 남의 것까지 막 여기서 이렇게 하긴 좀 그래가지고 따로 자세히는 안 담았는데 아까 그 DS 네트워크스나 신영 같은 데서 준비한 상업시설의 1층
보통 이제 상가 분양가는 1층이 이제 제일 비싸니까 1층 기준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쪽에 적게는 2분의 1 정도, 반값 수준 정도에 했어요. 네. 아파트. 아니 아파트는 비슷하고 아파트는 저희가 이게 이제 보수적인 분양가는 그 상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진 얘기였었는데 아파트는 뭐 이 택지지구 내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용지에서도 아파트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요. 비슷한 수준에서. 네. 이제 다음 또 강의도 있을 거 하니까 우리 국민건설의 이장원 전문님께 박수.